그러면은 처음으로 그 주신 질문 보실 텐데요. 첫 질문은 시험장마다 질문 난이도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증명하는 제가 이미지를 스크린샷으로 첨부했는데, 이거 아마 이렇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 화면에 띄워놓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테스트 아이디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식별 번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음성 파일을 들어볼 수 있는 칸이 있을 텐데, 그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녹음하신 것을 레이터들이 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들은 아무것도 사전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장마다 혹은 어떤 시간대나 시기별로 다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낭설은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험 보시던 편한 장소에서 응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건데, 평균적인 영어 실력이신 분이 IM1에서 IH까지 올리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내가 목표 등급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물리적으로 소요될지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성적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우선은 IM3에서 IH 취득하신 분이고 2020년 작년에 2개월 만에 한 등급을 올리신 분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또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하냐, 그리고 오픽 시험을 이전에 응시한 이력이 있었냐에 따라서도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귀감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인님 같은 경우는 아니면 1개월 만에 2등급을 또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요. 3월에 응시하셨다가 5월에 응시한 게 이제 IH 나오셨죠. 그 다음 또 종찬님은 한 달 만에 IM1에서 또 IM1 다시 받으시고 이틀 뒤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응시하신 게 이제 IH 나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이제 AL로 단번에 상승 사례들도 왕왕 있어요. IM1에서 AL 이분은 2주 만에 올리신 분이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 뭐 문제 운이 좀 안 좋은 케이스들도 가끔 있어요. 내가 전혀 손대지 못한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본인 퍼포먼스를 잘 발휘를 못한 케이스겠죠. 그러다가 AL로 또 급격히 상승한 케이스. 그래서 이 문제 운도 조금 따르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골고루 사전에 다 전방위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자신 있는 주제가 많이 걸리기를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은비님은 1년 뒤에 4등급. 이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하실 수 있는데, 오픽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한동안 안 하시다 다시 응시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적표가 막 2년이 어차피 만료 기간이니까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취득한 사례로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주구장창 공부하셔서 예일로 올라가는 건 좀 드물고, 옆에 태연님도 마찬가지거든요. 2년 뒤에 한 등급 올리셨는데 그 2년 내내 오픽을 공부한 케이스는 아니고 중간중간 쉬엄쉬엄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셔서 AL 목표 등급을 취득하신 그런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바로바로 쳐주시면 되세요. 뭐 지금이 아주 기본적인 걸 말하고 있어서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뭔가를 또 걸어야지 참여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 채팅창에서 가장 활발하게 질문하고 소통해주신 분께 오픽 교재나 여러분들 필요하신 교재가 있으면은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어떤 교재가 필요하신지. 그래서 이따가 특강 끝나고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질문은요. 강의에서 학습한 스크립트를 얼마나 변형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OT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을 텐데,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텍스트 타입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용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명사들이나 아니면 뭐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이런 것들만 재구성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변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답변당 변형하는데 2분 이상 걸린다. 그럼 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고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한 번에 몰아가지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면 힘드니까. 자, 그렇게 일부 단어들만 변형을 하시고 나는 어느 정도 유창성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좀 애드리브를 중간중간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변형이 절대 필요 없는 유형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통암기에서 실전 가서 얘기하라는 거 되게 지향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가 또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수험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취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상황극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유형이 롤플레이나 역으로 질문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템플릿을 만들 때 기준은 범용성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에서나 어떤 유형에서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롤플레이는 특히나 변형이 필요 없고요. 단 13번은 제외예요.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 얘기하는 13번 제외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11, 12는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유형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크게 반영되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외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템플릿으로 대다수의 유형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고요. 역으로 질문하기도 마찬가지겠죠. 역으로 질문하기는 지금 IM 과정 수강하시는 분들 뒤에 15번이 역으로 질문하기잖아요. 이것도 나의 실제 경험이나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어떤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 반영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몇 가지 의문문 템플릿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14, 15번 시사 문제도 이것도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99%이죠.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세련된 문장으로 전달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여러분들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점. 자, 그러나 꼭 내가 전달하고 싶은 스크립트에 없는 다른 팩트가 있으면은 몇 가지 문장을 개입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래서 자, 변형은 요 정도 선에서 해주시고요. 퍼센티지까지 뭐 굳이 정해드린다면은 스크립트 90%, 그 다음에 본인이 바꾼 내용이나 단어 한 10%?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90대 10.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하시고, 자, 다음은 한 문제당 얼마나 답변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라고 많이 질문 주세요. 이건 뭐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제일 많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인데, 발화량 안배 전략을 제가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각 유형이나 주제별로 어떻게 발화량을 안배를 하셔야 되는지, 몇 분을 답변하시는 게 좋은지. 첫 번째는 자신 있는 주제가 나오면 준비된 만큼, 그다음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주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만약에 집 주제를 주거라고 팠어요. 며칠 전부터. 그럼 이제 나오면은 거기서 뒤에 혹시 모를 그 불상사를 대비해서 많은 양을 최대한 충당을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사전에요. 뒤에 혹시나 뭐 은행이나 뭐 패션처럼 내가 준비한 된 주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자신 있는 주제에서 일단 얘기를 많이 해놓는 거죠. 그래야지만 총 발화량에 부합하기 위해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자신 있는 주제는 문항당 2분으로 제가 그냥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규칙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2분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분당 발화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2분 이상 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게 좀 모호하긴 한데 평균적인 발화 속도에 입각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당 2분. 그다음 자신 없는 주제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퍼포먼스가 저하되고 문장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전에 내가 준비한 답변과 레이터들이 이렇게 대조를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아까는 대답을 되게 훌륭하게 잘했는데 지금 갑자기 왜 문장이
퀄리티가 이런 식이지? 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함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만 딱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신 없는 주제가 나왔을 때. 요약을 하셔서요.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얘기하세요. 최대한. 말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말이 길어지면 또 자신 없을 때 산으로 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세요. 2분 이상, 1분 이상. 그 다음 난이도별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INT형 유형 같은 거, 인터미디어 유형 같은 경우는 보통 각 주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문항당 1분 30초 이상으로 기준을 미리 잡아두세요. 이걸 가서 우리가 타이머를 막 꼼꼼히 재면서 할 수는 없는데 앞에 타이머가 뜨긴 뜨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나 화면 앞에. 근데 그거를 막 일일이 카운팅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감으로 여러분들이 세세요. 1분, 2분, 3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자가진단 하실 수 있을 거예요. INT 유형 1분 30초, 대부분 현재 시제이죠. 그 다음 어드밴스 유형은 얘기를 짧게 하고 싶어도 짧게 할 수 없게끔 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과거 시제에 대해서 디테일을 설명하라고 하거나 과거와 현재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비교 변화를 설명하라고 하거나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2분 이상 말할 수밖에 없는 태스크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제할 때부터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변별력이 높은 어드밴스 유형이라고 주관사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에 이제 부응하려면은 말을 실제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요지에 해당되는 정확한 핵심을 주셔야겠죠. 2분 이상 꼭 목표로 잡아놓으시고 아무튼 안 좋은 가장 최악의 답변 안배 전략은 주제별로 이제 어드밴스 유형 밑에 있잖아요. 보통 INT 어드밴스 아니면 INT 어드밴스인데 밑에로 내려갈수록 질문이 심층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말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용두사미로 이제 비유하잖아요. 처음에 문제가 쉬우니까 막 현재 시제로 유창하게 말하더니만 시제나 태스크가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갑자기 문장이 막 짧아지고 단타성 문장들이 나오고 공문을 하나도 못 쓰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수식어구들 하나도 안 붙이고. 대다수의 IM 등급을 받는 수험자들한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꼭 반대의 전략을 세워주세요. 물론 INT 유형에서 많이 말하고 싶은데 일부러 말을 줄일 필요는 없는데 그럴 거면은 뒤에 어드밴스 유형에서 똑같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 피라미드 안 되고 꼭 할 거면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피라미드형으로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디테일을 드렸는데 꼭 좀 이대로 가이드를 따라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은 오픽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생명이라는데 정작 방법을 모르시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보통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해야 되는지 그 개별적인 피드백을 드리긴 드려요. 근데 어느 학원을 가든 어느 과외를 하시든 어떤 수업을 듣든 누구누구 씨 너무 로봇 같아요. 딱딱해요. 딱딱시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피드백을 보통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정작 그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외골수의 길을 걸어가요. 연기력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향상시키기 위해서. 뮤지컬처럼 장황하게 크게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연기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선은 자연스럽게 자연발화라는 인상을 주려면은 요 3가지 조건을 지키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말하는 페이스나 속도 완급 조절을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이라는 것은 빨리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천천히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즉흥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 이제 느려질 때도 있고 빨라질 때도 있잖아요. 모국어로 할 때도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속도가 일관적이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말하는 페이스를 좀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은 연타로 잘 구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나열하거나 열거하면서 아니면 옛날에 대해서 회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캄다운, 퍼즈를 두시면서 천천히 말씀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래서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이 왔다 갔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소화하고 숙지하고 계신다면은 굳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아마 저절로 완급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나중에 체크를 스스로도 한번 해보세요.
녹음하면 알 수 있잖아요. 속도 정도는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규칙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 그 정도는 자가 진단을 필히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의미상 중요한 강조어에 적당한 강세를 넣어주세요. 저희 스크립트 교재에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강세어들인 거 아시죠? 근데 걔 중에서도 특히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 위주로 강세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 자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달할 때도 강조어에 강세를 줘야지만 말하는 여러분들이 발화자가 스스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처럼 전달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강조어 중에 하나가 뭐 much, very, 뭐 so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강세를 줘야지 뭐 엉뚱한 뭐 전치사나 대명사에 강세를 주면은 그렇게 했을 때야말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외워온 문장을 얘기를 했구나라는 낙인을 찍히기 딱 좋은 특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꼭 하이라이트 돼 있는 단어 중에서도 해석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뭐가 강조하는 단어이고 뭐가 상대적으로 좀 의미상 약한 단어인지 강조에 꼭 적당한 강세를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뭔가 먹고 맛있었다 할 때도 왜 이런 문장 있었죠? The food tasted extra good.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그 어디다가 강세 주는 게 제일 이상적일까요? 뭐 답이라는 게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강세를 크게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extra. 그렇죠. 의미상 가장 크게 해석되는 부분이 extra랑 굿이니까 자, 이런 형용사나 수식어 위주로 강세를 많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실 수 있죠? 이러려면 초반에 조금 의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유가 충분히 느껴지는 발화톤이 필요한데, 자,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라 애매하긴 해요. 여유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어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 상승억양으로 쓸데없이 올리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져요. 그건 이해는 되거든요. 긴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끝을 올리는 습관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긴장될수록 이렇게 뭔가 좀 느슨하게 태도를 풀어서 문장이 끝나면 우리가 롤플레이를 구사할 때 빼고는 어차피 다 평서문이잖아요. 마침표 찍힌 평서문. 평서문들은 다 하강억양으로 밑으로 내려서 구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강세어와 비강세어에 따라서 인토네이션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뮤지컬 배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전혀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일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톤으로 일부러 말씀하시거나 로봇 AI 이거 더더욱 안 되고요. 가끔 이제 구연동화 어투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굉장히 딱딱하게. 준비는 뭔가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누구한테 약간 발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발화법이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상대가 앞에 실제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캐주얼하게 말씀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들었을 때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를 얼만큼 여유 있게 쓰는지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시 시간이 긴 거예요. 1, 2분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무려 40분 동안 얘기하는 시험 아니에요. 오픽 시험은. 그래서 꼭 여유가 없어도 일단 여유 있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여러분들한테 발화 스타일을 피드백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 하나 팁으로 시험 보실 때 약간 좀 이렇게 건방지게 앉아 있으면은 진짜 여유 있게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제스처에 따라서 실제로 말투나 어투들이 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건방지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용은 건방진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좀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90도로 앉아가지고 쩔쩔매면서 말씀하지 말고요. 이렇게 뭐 한 손으로 턱 괴고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느슨하게 말씀하세요. 자세도 이렇게 축 늘어진 자세로요.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혹시 긴장이 너무 돼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라면요. 뭐 별별 팁을 다 드리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죠 뭐 긴장이 되시면요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는 게 방법이니까 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들리기 위해 필러 표현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 중이래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물어보시는데 자 저는 일단은 들어봐야지 알겠어요 라는 답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필러 표현이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조건을 좀 앞으로 걸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자, 1번은 본질적인 컨텐츠나 문장의 퀄리티가 뒷받침이 될 때만 필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러라는 것은 조금 속된 말로 약간 거품성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는 없는데 그냥 내가 말을 우리가 이제 랩을 할 때도 플로우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게 랩을 쥐뿔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뭔가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플로우라는 게 되게 생명이죠. 그 랩이라는 장르를 할 때. 우리도 이제 말을 할 때 뭔가 끊기면 안 되고 1분당 발화량에 자꾸 부합을 시켜서 말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러들을 개입해서 쓰는 건데 어쨌거나 문장의 퀄리티가 좋아야지만 그 필러들이 문맥과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러 자체를 해석했을 때는. 그래서 꼭 이게 해결이 먼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필러 표현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객이 전도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요행을 바라는 거죠. 원어민처럼 흉내내면은 좀 영어를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착각 속에 좀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내용이 뒷받침이 먼저 된 상태에서 학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필러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필러도 그러니까 큰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써야 되는 어울리는 상황들이 일부 정해져 있긴 해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필러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뒤에 할 말이 없을 때 자주 쓰는 거. 그렇죠. 뭐 you know 또 있고 또 네, 뭐 well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쓰죠. 뭐 what else? 그렇죠. 그다음에 뭐 interesting. 뭐 interesting. 아, 그렇죠. interesting 혼잣말로 할 수 있긴 합니다. 그거 참 흥미롭네요. 네, 그 한국어로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거 듣다가 그 살짝 이렇게 오그라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막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은 엉망인데 이제 이 부분만 너무 이제 원어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죠. 근데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what else 이러면은 이게 연결이 잘 되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용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말 나온 김에 뭐 you know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게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필러 중에 하나이지만 너무 남발하면은 이것도 이상하고요. 되게 문맥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쓰시냐면은 상대방의 약간 공감을 사고 싶을 때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하자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너도 알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you know 하면요. 그래서 그런 필러가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만 써보세요. 그러니까 한 스크립트당 막 10개, 막 15개씩 쓴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똑같은 필러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외국어랑 상관없이 그냥 할 말이 없을 때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침묵이 오래 흐를 바에는. 이거는 상관없이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where도 아무 때나 쓰면은 사실 이상해요. where도 뜻이 있긴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해석하자면 약간 글쎄요에 가깝죠. well 하면요. 아무 때나 글쎄요를 문장 사이사이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사나워요. 그래서 곰곰이 뭔가 생각이 필요한 구간에만 넣으시고 what else 같은 경우도 이거는 확실히 써야 되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what else는 뜻이 또 뭐가 있었지라고 독백체로 혼자 묻는 거기 때문에 뭔가 뒤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쓰시는 거예요. 뭔가를 열거하는 와중에 또 뭐 있었더라? 이런 느낌일 때. 그다음에 interesting은 질문을 듣고 뭔가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됐을 때 이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력이 상당히 필요한 필러라서 네, 저도 하라 그러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꼭 본인이 자신 있게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 제가 좀 과감하게 써놨죠.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은 너무너무 정신사납고 오글거리기 때문에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제가 써놓은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가 부합되는 안에서만 잘 부탁드리고요. 자, 필러에 대해서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자, 잘 생각해보세요. 뭐, 없으시면은, 아니면 오늘 제가 이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 못 드리는 부분들은 단톡방에서 질문 생각나시는 거 마저 올려주시면은 바로 답변해드릴게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되고, 자, 다음 질문은, 몇 문제까지 답변하지 않아도 IH가 나올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웃어요. 왜냐면 벌써부터 공부 안 할 생각해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는데,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겠죠? 혹시나 자신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스킵을 몇 개까지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총 14문항이 있잖아요. 자기소개 어차피 빼니까요. 14문항 중에서 몇 개를 답변해야지만 어떤 등급이 나온다라는 규정이 절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 발화량으로 카운팅하기 때문에. IH 같은 경우는 최소 2000에서 2100단어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등급별 발화량 마지노선에만 부합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2번 문제에서 2100단어를 얘기하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 제껴버려요. 그래도 IH가 나오냐? 절대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답변해야 되는 ADB형 개수들이 있어요. 여기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주면은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특정 시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지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킵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긴 해야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한두 개 정도까지로 그냥 선을 정해놓으세요. 맥시멈 2개, 그 다음에 보통은 1개 정도. 그리고 절대 스킵하면 안 되는 문항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강의에서. 안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적어 놓으세요. 12, 14, 15번은 건너뛰면은 굉장히 상위 등급 취득에 불리해집니다. 12, 14, 15번. 스킵하라는 게 아니라 스킵 금지. 제가 쳐드릴게요. 채팅창에. 스킵 금지 유형들.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도 결국에 어드밴스 유형들인데 이 시험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유일무이하게 나오는 성격의 유형이다 보니까 다시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왜 이제 일반 경험 유형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거의 한 번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만회하거나 내가 경험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라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어요. 근데 12번은 롤플레이 특수 유형이죠. 그 문제 설명하고 해결책 제시해야 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다음 14번, 15번도 난이도 5, 6 선택하시는 분들은 시사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스킵을 하시면은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일단 AEL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AEL 당락을 결정하는 세트가 14, 15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난이도 3, 4 선택하시는 분들, 포맷 2번째 선택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말하기가 인터미디어 유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특수 유형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는 게 유리하기는 해요. 뭔가 유형적으로 딱 그 시험에 한 번만 나오는 성격의 문항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스킵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꼭 미리 알고 가세요. 12, 14, 15번은 되도록 스킵하지 않을 것. 나머지 ADB 유형도 웬만하면 스킵하지 않고 정말 부득이하게 13번 정도는 만약에 스킵을 한다. 13번이 롤플레이에 나한테 해당되는 그 경험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뒤에 14, 15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빠듯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14, 15번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니까요. 그럼 13번을 스킵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만 그냥 스킵하면 좀 아쉬우니까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답변할 수 없는지 짧게라도 좀 함축적으로라도 전달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준비 안 했다 이런 자충수를 두진 마시고요. 나 영어 못해요. 이건 진짜 최악이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저한테 해당되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말을 좀 적게 하더라도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틀리더라도 최대한 많이 말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질문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냐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든 질문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문법에 맞는 문장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되게 성격이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 문법도 문법 나름이기 때문에 아주 마이너한 오류 같은 경우는 채점을 할 때도 좀 관대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픽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평가하는 부분이 일단은 과거 시제예요. past tense. past tense는 오류가 나타나는 순간
물론 한 번 틀렸다고 해서 바로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시제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픽스하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바로 등급을 조정해 버려요. 그래서 꼭 시제적인 오류는 좀 오류를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특히 뭐 현재 완료 같은 건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시제인데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오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답변에서 과거 경험을 얘기할 때 시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과거 시제로 일치되어 있는 동사들이 많다 보니까 꼭 한 방향으로 과거 시제로 구사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과거 시를 쓸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안 틀리고 한 답변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걸 점검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스스로한테도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닌 이상 뭐 시제적인 오류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요. 뭐 어순의 오류 이런 건 좀 심각하죠. 아니면 문장 자체에 필수 품사들이 빠져 있는 경우. 뭐 관사, 정관사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단기간에. 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도 감각을 향상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어순 같은 경우는 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거나 뭐 전치사가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커요. 은근히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문장 안에 동사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특히나 비동사 같은 것들. 그래서 꼭 문장의 어쨌든 핵심은 수어잖아요. 액션을 취하는 단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으로는 꼭 문법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딴 건 몰라도 동사의 시제나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닌 이상 마이너한 실수들은 차라리 실수를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등급에 부합하는 발화량을 채우려면 말을 하긴 해야 되니까요. 너무 마이너한 실수까지 고려하셔서 자신감을 스스로 떨어뜨리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시험 보시기 전에 사전에 잘 다듬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제와 동사는 틀리지 않기 그렇게 정해 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규정을 좀 해봤고요. 자, 다음 9번째 질문은 막상 시험장에서 질문을 들으면은 학습했던 질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좀 헷갈린대요.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거는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오픽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저도 응시한 적이 언젠가는 있었겠죠. 저도 처음으로 시험 본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 영어 잘하니까 뭐 대충 말하면 되지 하고 이제 갔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 장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집중력의 문제이긴 했어요.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막 후루룩 지나가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2번 청취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상대적으로 촉각을 세워야 되는지를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청취하실 때는 주제와 대상 시제를 무조건 먼저 들어주세요. 디테일에 신경 쓰지 말고 주제와 대상 시제.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면은 뭐 이 주제가 가구 세트인지 집 세트인지 그 주제 세트의 첫 번째 질문을 들으면 나머지 세 문제는 어차피 같은 주제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엔 대상. 대상에서 많이 엇나갑니다. 여러분들이요. 보통 이게 시제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대상이 제가 3가지가 출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제일 점유율이 높은 거는 나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뭔가 일반화된 성향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으로 가장 점유율이 적은 제3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 특정 인물이라고 할게요. 그냥 특정 인물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인. 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대상이 괜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서 출제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에 따라서 동사 수일치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일반화에 대한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것들을 왜 일반화시키고 본인에 해당되는 거는 특정을 시켜서 단수를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문법적인 문제와도 직결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숨겨진 출제 의도 중에 하나가
원래 주어를 나로 시작해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외국어에서 기본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 영어 배울 때 남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 중심으로 얘기했죠. 뭐 나는 몇 살이다, 뭐 내 이름은 뭐다, 내 중심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주어를 가지고, 다른 대상을 가지고 뭔가를 진술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게 목적이라 꼭 이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대상을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 INT 유형들은 대부분 현재 시제인 거 아시죠? 이건 순서를 보고도 여러분들 이제 유추가 가능하셔야 되는데, 문제 우리가 응시할 때 화면에 문항들 다 써 있잖아요. 2번, 3번, 3번. 뭐 이게 뜨죠? 그럼 이제 3번이면은 그 세트의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INT형 유형일 수도 있고 ADB형 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시제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INT로 무조건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냥 현재 시제로 기정사실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도 각 세트의 마지막 세 번째 있죠? 세 번째도 ADB형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과거 시제 아니면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현재 완료 시제. 특수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시제적인 부분은 두 번째 질문을 청취하셨을 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라는 게 2번 문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주제에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INT일 수도 있고 어드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취하셨을 때 이제 질문 요지를 들으세요. 정확하게 유형 성격이 무엇인지. 뭐 과거 현재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런 디테일을 들으시면은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청취한 것들을 융합했을 때 확실히 윤곽이 좀 잡히실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듣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전적인 전략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가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귀 열고 있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시간이 없으면 빈출도가 높은 특정 주제만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자, 아쉽게도 제가 이제 제일 안 받고 싶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학습 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사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1번에 넣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의역하면은 제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빈출도에 입각해서 의거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게 빈출도라는 것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시기마다 달라지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빅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고정돼 있는 탑3 주제들이 있긴 있어요. 한 탑5 정도 손에 들어오는 그런 주제들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특정 주제를 제외하고 공부하시는 거는 언제 그 주제가 내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요. 그런 주제가 내 시험에 나오면은 다음 시험을 또 기대를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재응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세트를 그냥 제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빈출도가 낮은 주제들 있잖아요. 우리 목차를 보시면 뒤에 이제 공통형 주제 중에 여기 사이드 주제들 있죠. 짜자리들요. 날씨, 교통, 패션, 은행, 호텔 이런 것들. 얘네들이 강의에서도 런타임이 적어요. 왜냐하면 세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기도 되게 수월한 주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 공통형 주제, 비주력 주제들은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을 다 다변화시켜서 문제별로 외우지 마시고 여기 짜자리 공통형 주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만 보세요. 문제만 알고 들어가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즉흥적으로라도요. 그 다음에 그 유형별로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단어들을 최소 10개 이상 외워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문장 자체를 보시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 유형별로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날씨를 묘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첫 질문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날씨와 계절을 묘사하라 그러죠. 그럼 계절을 묘사할 수 있는 키워드가 10개 이상은 쭉쭉쭉쭉 연타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을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봄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 뭐 가을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 형용사 위주로 묘사가 되겠죠. 날씨들은. 교통은 또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편리한지, 교통수단의 종류들은 뭐가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마 가장 최소의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 답은 뭐냐면요. 특정 주제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하실 거면은
뒤에 요 유형들은 나중에 하루 만에 빼시되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실 것. 자, 부동의 변하지 않는 빈출도를 갖고 있는 주제들은요.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아직 있을까 해서 알려드리는데 어떤 주제들이냐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도 좀 표기가 돼 있긴 하거든요. 일단 집과 음악과 여행 쪽 주제 있잖아요. 집, 음악,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자, 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자다 깨서 일어나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보다도 유창하게 말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경지까지요. 이 넷 중에 하나는 대부분 걸리거든요. 모든 시험 세트마다. 자, 이 정도 확률에만 의존을 하시고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거 주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너무 이 주제별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주제가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뭐 영양사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건강 쪽에 질문 세트이긴 하거든요. 뭐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기술 산업 보고서에 대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롤플레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 템플릿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변형 필요 없습니다.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변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애드리브를 치고 내가 공감 가는 어떤 내용을 개입시키고 싶으면은 앞에 경험 쪽에서 해주세요. 경험과 나의 취향 얘기하는 부분. 여기서는 완전 시간 낭비. 템플릿을 정해드리는 이유는 범용성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을 만드시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문장 유형이 등급 상승 요인이 되는지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점수 받기 최적화되어 있는 템플릿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꼭 이대로 따라주셔야 된다는 점이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롤플레이 주제별 단어들. 롤플레이는 주제별 단어들이 별로 소용이 없고 단어라기보다는 주제 연관성이 필요한 유형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제 연관성 최소한으로만 필요하고 유형별로 무조건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은 상점이더라도 안에 교환환불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실물 유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분실물에 대한 상황일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단어를 외우시더라도요. 상점 관련된 뭐 쇼핑 관련된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요. 네, 템플릿을 넣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특수유형이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특수유형들은 전체 세트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만큼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 10%를 가지고 우리가 머리 싸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템플릿 가지고 90%의 롤플레이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유형들은 시간 나는 만큼 한 세트씩 해치워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첫 질문이 INT인데 그 문제에서 점프하고 ADB에서 잘해도 세트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2번을 건너뛰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의문문을 구사할 수 있는지 기초 실력을 보려고 가늠하려고 하는 출제 의도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를 못하고 12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11번을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12번 정도 되는 난이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을 스킵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결론이지만 레이터들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더 쉬운 문제를 답변을 못할 수 있지? 자, 그러나 등급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12번, 13번을 제대로 답변하시면은 AEL은 어쨌든 좀 힘들지만 그 세트에서 IH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퀄리티가 좋다면요. 12번에서. 자, 그리고, 자, 마치기 전에요. 그래도, 자, 너무 질문 받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희 또 영어를 얘기를 실제로 해봐야지 뭔가를 공부한 것 같은 또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황별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등급 상승 표현들을 몇 가지 익혀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대부분 하셨던 문장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조금 변형을 하거나 새로운 문장들을 약간 추가하긴 했는데,
각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거는 좀 소리내서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장소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템플릿이 있었죠. 장소 묘사하는 유형이 보통 몇 번 질문에 출제되는지 아세요? 각 주제별로. 이것도 정형화된 유형인데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죠? 우리나라의 어떤 장소.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 1번. 첫 번째 질문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제는 어떤 시제로 그럼 묘사하도록 돼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렇죠. 현재 시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의 특정 장소를 묘사할 때, 자, 그러면은 또 불안해요. 어떤 장소인지 알고 이렇게 문장을 정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대부분 오픽 시험에서 물어보는 장소들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해당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점, 뭐 은행, 또 뭐가 있을까 막상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 뭐 술집, 이 주제를 하신 분들이랑 커피숍 뭐 이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 호텔 뭐 이런 장소, 또 쇼핑센터. 자,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를 위해서 읽어보세요. 여느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그 장소들이 되게 많대요. 이런 시설들이 없는 나라들은 보통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So just like any other countries, there are tons of 어떤 장소 in Korea too.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고요. 앞에 just like any other countries는 좀 합법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여느 나라들처럼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다른 나라들처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They are usually on busy streets with a lot of foot traffic.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라는 의미를 가졌죠. busy street 하면은 바쁜 거리니까 이제 번화가인 거고, foot traffic은 발로 다니는 교통이니까 유동인구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So there are many people there. 이거보다는 foot traffic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And most of them are concentrated near subway stations. concentrated 하면은 밀집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산 꼭대기에 이상한 데 있진 않잖아요. 바닷가 한가운데 있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에 도심가에 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장소를 묘사할 때든 자유자재로 잘 응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요. 활용도가 아주 높은 문장들이에요.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평소 일상, 성향에 대해서 묘사를 하실 때. 자, 평소 일상 성향이라는 것은 이것도 문제 난이도가 이제 보통은 인터미디어 유형이겠죠.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나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가정 하에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빈도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전부 다 특징은 I do something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무언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자, 요만큼.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그래서 변형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횟수를 바꾸셔도 되고요. 시간 단위를 바꾸셔도 되는 거 아시죠? 사실에 입각해서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본인에 맞는 빈도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 뭔가를 자주 한다라는 말씀하실 때는 뒤에 often이라는 단일 그 빈도부사보다는 어구 단위로 좀 이게 써보세요. 어구라는 게 단어와 단어가 이제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써야지 자꾸 등급이 올라가요. 복문을 많이 쓰고 중문을 많이 쓰고 수식어구들을 많이 쓸수록. 근데 우리가 수식어구를 쓰고 싶어도 뭘 알아야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사전에 대비하기 쉬운 수식어구 중에 하나가 빈도를 나타내는 수식어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큼 한다라고 문장 끝에 문미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기 가장 쉬운 문장이란 뜻입니다. 난 뭔가를 자주 해요. I do something as much as I can. 안 물어봐도 얘기하세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자유예요. 오히려 디테일을 부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 또 같은 맥락인데 상통하는 얘기인데 기회가 닿을 때마다 뭔가를 하는 편이래요. 그만큼 자주 한다는 의미겠죠? So I do something whenever I have the chance. 언제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특히나 복합관계사절은 상위 등급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쓰면 좋습니다. 자, whenever I have a chance. 기회가 닿을 때마다 whenever I have a chance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다음 I do something on a regular basis. 레귤러 하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보통? 레귤러. 네. 정기적인, 뭐 이게 뭔가 규칙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도
빈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에 가까운 의미예요. 뭔가를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것일 때. I do something on a regular basis. 예를 들어, 뭐 운동 얘기를 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청소 같은 걸 할 때, 뭔가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할 때 쓰면 좋겠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 과정 속에서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많이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뭐 가끔씩, 때때로라는 의미를 갖는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 뭐 from time to time. 이런 것도 있었죠? 또 뭐 있죠? 뭐 on and off.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빈도부사 대신 어구들을 많이 활용하시기에 자, 얘는 제가 의무화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현재 시제로 무언가를 묘사할 때 어떤 액션을 묘사할 때 뒤에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붙이세요.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붙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꾸 발화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사전에 구축이 안 돼 있으면은 가서 막연하게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뭐 베리를 베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발화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so를 뭐 so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빈도를 묘사하는 표현 자주 쓰시기. 자, 다음은요. 과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당시 소감을 말씀하실 때 당시 소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땠다.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땠는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것들이 좀 미천이 바닥이 났어요. 과거 얘기를 하다가요. 육하원칙 다 지켜서 얘기했고 스토리텔링 충분히 했는데 뭔가 아쉽다. 그러면은 소감이 빠진 거예요. 즉 당시에 느꼈던 소감을 잘 전달하시되 표현이 그때 소감과 경험이 어울려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난다라는 말을 영어로 뱉으려고 하면은 막상 정확한 단어가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frustrating, annoying 이 두 단어입니다. 답답한 거랑 화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말 어감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구분을 잘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내가 느꼈던 소감을 얘기할 때. It was so frustrating and annoying. annoying은 귀찮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성가시다라는 뜻도 있고요. 상황 자체가 짜증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은 우리 과제란다. 교재에서는 휴대폰 배터리 꺼져서 짜증났다. 이런 얘기할 때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It was so frustrating and inconvenient. 불편했다라는 얘기도 같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잘 써보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 은근히 교재에 많이 녹아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피, 안 해피로 나누지 않기. 나의 소감을. 자, 다음 시대와 트렌드 변화를 묘사하실 때 자, 이거는 관용구를 제가 거의 강제적으로 요즘 외우게끔 시켜요. 왜냐하면 14번에서 특히나 거의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기 때문인데 자, 다시 해석을 하면서 이 기회에 복습해보세요. 반드시 쓸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트렌드 변화 묘사할 때요. 특히 14번 Something has become the norm. 자, 이거는 뜻이 좀 있었는데 norm 자체가 기준이라는 뜻이었죠. 자, 뭔가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이다. Something has become the norm. Mobile internet has become the norm.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다른 말로는 something is all the rage these days. 자, rage는 물론 분노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관용구들이 원래 직역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분노랑 상관없이 유행이라고 외우셔야 되는 관용구입니다. 그냥 덩어리째로 외우세요. all the rage, 유행이다. 자, 다음은 그냥 뭔가가 많이 변했다라고 직접적인 설명을 할 때 something has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자, 반대로 우리가 뭔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전혀 안 변했는데요. 그거 자체도 실력이에요.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Something has not changed that much 하면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완료 시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각 주제 세트에 3번 질문으로 많이 출제되거나 14번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질문 유형입니다. 비교하는 거. 자, 다음은 과거의 무엇과 현재의 무엇을 비교하라고 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로 퇴행하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발달하고 개발되고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교급 형용사를 써야 될지 고민되시는 경우에는 그냥 better를 때려 넣으세요. 그럼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다 나아졌어요. 대부분. Something has become much better than in the past.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또 이거 다음으로 많이 쓸만한 비교급 형용사는 easier가 있거든요. easier. 뭔가가 좀 편해졌을 때, 수월해졌을 때 Something has become much easier than in the past. 뭔가 편해졌으면은 easier.
그냥 전체적으로 낮은 양상을 띠고 있으면 better. 자리에는 항상 비교급 형태. 자, 이거 못 외우면은 시험장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안 보낼 거예요. 14번에 꼭 필요한 문장이니까. 자, 반드시 우선순위로 두고 외우시고. 자, 다음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야, 세월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영어로 바꾸면 things are a lot different now. 이렇게 하면 비슷한 어감이 돼요. Things are a lot different now.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죠. 직역을 하면 이거니까요. Things are a lot different now. 자, 다음 헷갈려 하시는 관용구 중에 하나인데 It has come a long way. 자, 이건 직역을 하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Long way가 긴 여정이니까 긴 여정 동안 걸어왔다는 거예요.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어요.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It has come a long way. 비약적 발전이 여태까지 있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고요. 자, 뭔가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게 공통분모이죠. 자, 반드시 오늘 뭐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압축해 놓은 것들은 시험장 가서 그 유형이 나오면 반드시 쓸 수 있는 문장들만 써놨기 때문에 오늘 이 특강에서 학습하시는 문장들은 적어도 100%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게임장 갈 때, 게임장이나 게임하러 어디 이제 나갈 때요. 인터넷 상에서 무기들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가잖아요. 가서 줍는 무기도 있는데 장착하고 가는 아이템들이 있죠. 내가 제일 아끼는 무기들. 제일 파워가 센 무기들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웨폰들. 자, 마지막 5번째 어렸을 때 일을 묘사를 하실 때. 자, 어렸을 때를 묘사한다라는 게 여기서는요. 좀 구체적으로 쓸게요. 기억이 잘 안 날 때. 그러나 가물가물할 때. 자, 제가 아까 화법적으로 여유 있게 구사하는 것이 영어를 좀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화법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언급하는 거는 좀 하수들이 하는 말투입니다. 왜냐면 여유가 없으니까 질문하면은 바로 대답해버리는 거야. 너 뭐 좋아해? 저는 클래식 좋아해요. 근데 너 뭐 좋아해? 너 음악 뭐 좋아해? 했을 때 글쎄요. 제가 뭐 딱히 가리는 장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헤비메탈 빼고는 그럭저럭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내용은 애매모호한데 화법적으로 여유 있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단으로 많이 알고 가세요. 예를 들어 기억이 잘 안 날 때 그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글쎄요. 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actually don't remember 어떤 주제 from my childhood that well. 만약에 어렸을 때 가구가 생각나지 않는다. I actually don't remember the furniture from my childhood that well. 그때 당시의 가구는 사실상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혹은요,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I can't remember things in detail, but I guess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아예 함구해버리면은 그 유형에 대해서 수행력을 입증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되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라고 앞에서 그 방어를 많이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들리게. 자, 그 다음 솔직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It was quite a long time ago, so my memory is unclear. 메모리가 추억이라는 뜻도 있는데 기억도 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unclear라는 형용사를 쓰시면 됩니다. 분명하지 않다, unclear. 자, but one thing I remember is 그러나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면은 뭐뭐예요. 이런 식으로 가세요. 뭔가가 잘 기억나지 않을 때. 꼭 어렸을 때 일 아니더라도요. 뭔가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죠. back in the day, 옛날을 얘기할 때. 자, 이렇게 해서도 한두 문장을 늘리시고요. 이거는 이제 느낌을 좀 여유 있게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발화량을 늘린다기보다는요.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마무리로 마무리 멘트를 하셔야 될 때, 그러니까 뭔가 일단락을 지어야 될 때. 자, 이 문장 기억나세요? 뭔가 우리가 항상 마무리 멘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끝난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제 스크립트 보시면 So looking back, 일단 looking back은 뒤돌아보면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자, 어떻다라고 그 경험에 대해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형용사가 임팩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memorable, 뭐 enjoyable, 뭐 wonderful, fantastic 많잖아요. 수식할 수 있는 강조 형용사들은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어떤 경험 in my life. 인생 여행이었다.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in my life.
콘서트였다.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concerts in my life. 자, 그다음 즐거웠습니다. 이것도 소감에 해당되죠? I had a lot of fun. 자, fun이 되게 기초이기 때문에 뭔가 구사하기 쉬운 단어일 것 같은데 은근히 문장에서 사용하려다 보면 어색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대로 쓰세요. fun도요. I had a lot of fun and it was worth the money and time. 후회가 없다를 강조형으로 얘기할 때, 긍정형으로 강조할 때는 worth를 과감하게 쓰기로 했었죠. I don't regret 이게 아니고요. I don't regret은 부정에 가까워요. 후회를 겨우겨우 안 한다 이 정도로 들려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땐 과감하게 worth를 쓰세요. 값어치가 충분히 있었다. 즉 돈과 시간을 잘 쓴 것 같다. 돈을 안 썼으면 어떻게 해요? 빼요. 그리고 소모된 거를 넣으면 돼요. 어떤 것들이 소비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 뭐 effort, 노력이 들어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노력이 아깝지 않았다. 자, 그래서 I really want to do something again. 또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If I have a chance. 기회가 닿으면은 또 하고 싶네요. 우리 왜 즐거웠던 경험은 다시 반복하고 싶다고 느낄 때 많잖아요. 좋은 여행을 다녀왔어도 그렇고 뭐 가족들과 좋은 곳에서 외식을 했어도 그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유형들로 일단 압축을 해서 좀 집약적으로 문장을 담아봤는데 여기에 지금 보신 문장만큼은 꼭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자,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등급 취득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